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드릴 거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이 FOMC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드리겠지만 앞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3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25bp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고요. 또 올해 남은 FOMC마다 매번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매번 FOMC마다 금리는 0.25%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차대조표 축소도 5월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파월 의장은 올해 중순까지도 고물가를 계속 목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긴축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만 들어보자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은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는 점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나쁜 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오히려 안도 랠리가 나타나면서 2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는 반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임의 소비재와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1시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강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보시다시피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살짝 주춤하는가 했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잠시 동안 하락으로 전환을 한 바도 있었지만 이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다시 강하게 더 강한 탄력도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3.7%의 급 반등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FOMC 성명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기준금리 앞서 들으셨다시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0.5%포인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데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올해 남아있는 6차례의 FOMC 동안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이 보내준 것이 되겠고요. 사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의 페이스가 빠르고 공격적이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시장이 또 한 차례 주춤했던 바도 있지만 마지막 1시간 동안 시장의 해석이 살짝 변화를 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갖춤으로써 연준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를 도와줄 거다라는 믿음이 막판에 강해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차대조표 축소의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 때부터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관련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예상됐던 범위 내에서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충격이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건 연준이 현재 경기 상황을 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현재 건강한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역시도 오늘 시장 강세에 한몫을 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진 직후에 10년물 금리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2.25%까지 상승하면서 2019년 이래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4.8bp 정도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FOMC 회의 결과가 이렇게 전해지기 이전에 장 초반부터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좋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양국이 논의한 일부 합의문 문구가 이제 합의에 근접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 속에서 오늘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개 섹터가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간 전쟁 긴장감 속에서 좀 잘 올랐던 필수 소비재,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만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이 빅테크주들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는 2에서 3%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에 어떤 힘에 입어서 금융주도 2.8%의 급 반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빅테크주들 애플과 구글 2%, 3% 내외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반도체 테마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거의 7%대의 급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번스타인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올렸고요. 공급망 문제가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주가 급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덧붙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에서는 나이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4% 정도 오르면서 시장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스타벅스 역시도 5%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 CEO의 은퇴 소식과 함께 임시 CEO 영입 소식이 주목을 받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하워드 슐츠가 구원 등판에 나선다고 하고요.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JP모건 측에서 투자 의견 상향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영업이익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22%의 주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자 경기 방어주들은 전반적으로 심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아래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는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동반으로 급락을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펜타곤이 F-35 전투기에 대한 구매 수량을 줄이겠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특히나 6%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보잉의 경우에는 베어드에서 최신 선호주를 선정하면서 반대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이 좀 일제히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뛰어오르는 종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로바이런먼트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에어로바이런먼트의 드론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9.7%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시그니처 픽 리스트라고 불리는 선호주 목록에 엔비디아를 추가하면서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리스크 보상 비율이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다가오는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봅니다. 2주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는 국제 유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 좀 진척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은 낙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9%가량 WTI 선물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체크를 해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또 점도표상으로도 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만큼 비교적 낙폭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 정도의 하락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떠올랐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FOMC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몇 가지 발언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우리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이와 같이 금리 인상을 계속 감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기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는 경기 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 이슈를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도 우리의 통화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음 회의 때 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겁니다. 자,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FOMC 회의 결과와 연관된 내용일 텐데요. 6번 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올해 6번 더 남았다. 이 내용이겠죠? 네, 오늘 한 번 했고 네. 이제 6번 더 남아서 총 올해 7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FOMC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25bp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3년여 만에 인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6번 더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총 7차례의 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점도표 때문이죠. 연준 위원들의 향후 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9%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금리 전망은 참고로 작년 12월 대비해서 딱 1%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50bp의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이번에 성명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양적 긴축 계획도 연준에서 밝혔죠. 성명서를 통해서 자산 보유 규모 축소를 다음 회의 5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올해 근원 PCE 지수에 대한 그 상승률 전망을 기존에 2.7%에서 4.1%로 크게 좀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에서 2.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뭐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숫자들은 아니었었거든요.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여기에다가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시장은 또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2시에 이 성명서랑 결과가 발표가 되고 2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죠. 네. 근데 처음에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는 증시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하락 구간으로 가는 그런 지수들도 보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은 올해 따박따박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좀 경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실제로 JP모건에서 올해 7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은 과도하게 공격적이다라는 해석을 직후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좀 많이 뛰면서 증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주요 발언들이 전해진 이후에 왜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됐고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느냐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했습니다. 비교적 명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적 긴축과 관련을 해서 성명서에서는 다음 회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5월에 가능하다. 과거와 비슷할 것이지만은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이제 의사록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안도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2%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임금 상승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역시도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자신감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발언이 될 텐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을 했다.
파월 의장이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근에 특별히 올라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상승폭도 좀 축소가 되면서 증시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CME 그룹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연준의 노선을 잘 이해를 했고 연준도 원래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다. 어떤 소통이 괜찮았다 쪽에 이번에 무게가 실리는 시장의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약간 의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의 상승이 좀 납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금리 인상과 시장 수익률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들어섰죠.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시장은 하락했을까요? 아니면 상승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벌이 1946년부터 지금까지의 연준의 정책 변경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시장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자, 그림과 함께 보시죠. 1946년 이후 지금까지 금리 인상 주기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4.6% 올랐고요. 1년 반 후에는 10.3% 올랐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면은 6개월 만에 5.5% 오르고 1년 만에 10.4%, 1년 반 후에는 19.9%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금리 인상기는 확실히 금리 인하기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역사적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뭐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를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FOMC에서도 매 FOMC마다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들어갔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러면 시장 전망을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을까요? 내려간다고 전망하고 있을까요? 과거와 이제 유사한 점도 있겠고 다른 점도 있겠죠. 유사한 거는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좀 내려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라고 또 강조를 한 만큼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전쟁과 같은 외부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증시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골드만삭스의 이제 올해 이 S&P 500 지수 목표 주가를 내놓는 그 전망의 변화를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골드만삭스가 5,100선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월쯤에 4,900으로 낮췄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유를 금리 인상 전망을 자신들이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총 7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과거 대비해서 더욱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거는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확실하게 낮출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4,900에서 4,700으로 또 한 번 낮췄죠. 그러면서 이익 전망치를 이번에는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시에는 S&P 500 지수가 3,6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거나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결국은 뭐 과거와 비슷한 점도 있겠고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아니면은 기업 이익의 노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쪼록 이 인플레이션이 좀 하루빨리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야 시장 랠리도 좀 강력하게 나타날 텐데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35% 감축이라는 키워드예요. 뭐 전투기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로키드 마틴의 주력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주문을 35%나 감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크게 좀 반응을 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펜타곤이
올해 이제 10월에 시작이 되는 2023 회계연도에 F-35 61대분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전년에 85대 대비해서 오히려 좀 늘어난, 9대 늘어난 94대를 조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것이 33대나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35%나 줄어들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확한 계획 변경의 이유는 향후 예산 신청이 공식화됐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측과 국방부 간의 그런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미리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왜 하필 이런 시점에 펜타곤은 로키드 마틴의 주문을 줄였을까요? 네,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분명한 좀 악재였죠. 네. 오늘 주가가 이제 6% 정도 빠졌는데 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좀 논란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이 대신에 보잉의 F-15EX라는 역시 전투기를 24대로 기존 대비해서 확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전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보잉의 F-15EX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미사일 적재량이 더 높고 공격력이 더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전략에 좀 변화를 가하려는 건가? 이런 거를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입니다. F-15EX 같은 경우에는 8,770만 달러예요. 근데 로키드 마틴의 F-35 같은 경우에는 7,790만 달러로 오히려 로키드 마틴의 F-35가 더 쌉니다. 하지만은 1시간 비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의 이 전투기가 29,000달러임에 반해서 로키드 마틴의 F-35는 44,00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 비용은 보잉의 F-15EX기가 더욱더 좀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나섰을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보잉의 주가가 이날 공교롭게도 5%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반응을 했을 수도 있고 단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게 베어드에서 737 맥스 항공기가 이제 중국에서도 인도가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규 최선호주 프레시 블리시 리스트에 등재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잉은 격포제를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산주 볼 때도 그냥 쉽게 볼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볼 기업과 또 피해를 볼 기업이 나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아주 쉽게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해서 투자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단 최악은 끝났다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거의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디디글로벌 이런 기업들은 이날 일제히 40%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전기차인 니오도 25%, 바이두와 핀도도는 각각 38%와 56%의 폭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규제 기관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한 협력 방안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고요. 이 보도는 중국 류허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지지하며 중국 기술 기업들의 붕괴가 빠른 시일 내에 멈춰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 덕분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SEC는 미국의 외국 기업 책임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 5개를 선정했었죠. 염차이나와 바이젠 자이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SEC에 의해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알리바바, 징둥닷컴, 핀도더, 니오 이런 기업들은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 급등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이제 그럼 끝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이고요. 또 월가에서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이 애초에 그 리스트 5개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덩달아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폭이 좀 과대가 됐다 이런 해석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전일에 홍콩 증시도 급반등을 했죠.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테크 지수는 뭐 20% 가깝게 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아직 좀 완전히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좀 단기적인 반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 일례로 JP모건에서 최근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JD.com, 핀도더 모두 다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은 매크로 리스크도 지적을 했어요. 즉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만은 사실 사업은 거의 다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야지 네. 이들 기업이 잘 나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락다운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전자상거래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을 때 타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뭐 경계를 벌써 거두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FOMC부터 기업들의 여러 가지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